지금부터는 우리 정용훈 카이스트 교수님의 후쿠시마 방류 위험한가 주제의 강연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카이스트 원자리민 양자공학과 정용훈입니다. 후쿠시마 방류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상식적으로만 생각하면은 결론이 그냥 간단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더 고민할 계제도 사실 없는 이제 그런 이슈가 되겠습니다. 왜 여기에 대해서는 고민할 필요조차 없는 그 정도 수준의 문제인가를 몇 가지 근거를 가지고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시죠. 이 앞에 불은 꺼주시면 조금 뒤에서 보시는데 도움이 될 것 같네요. 여기 앞에 불은 꺼주시면 좋겠습니다. 뒤에 아마 스위치가 있는 것 같은데. 먼저 이제 위험한가 안 한가에 대한 정량적인 어떤 요쪽을 꺼주시면 그런 이야기를 들어가기 앞서서 이 명칭을 가지고도 많이들 이렇게 갈등을 하는 것 같아요. 오염수다, 처리수다 가지고 이제 싸우는데 사실 다 맞는 이야기인데 뭐 한쪽만 부각시키기 위해서 그런 명칭을 하는 것 같아요. 설명을 드리자면 이게 후쿠시마에 있는 이제 원자로가 되겠는데요. 원자로가 녹아내렸습니다. 그리고 원자로를 담고 있던 그릇이 뚫렸어요. 그래서 원자로 안에 있던 그게 녹아서 흘러내렸죠. 안에 남아있는 것도 일부 있고 흘러내린 것도 일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원자로였던 이 녹아내리고 또 미처 안 녹아서 남아있는 이걸 어느 정도는 냉각은 해줘야 됩니다. 아주 작은 양의 열은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도. 그거는 핵분열 반응이 아니고 방사선이 방출되면서 나는 열이 있기 때문에 그걸 제거를 해줘야 돼요. 안 그러면 여기 물이 계속해서 뜨거워지니까 제거를 해주기 위해서 차가운 물을 넣고 뜨거운 물을 꺼내서 식힌 다음에 다시 넣는데 들어갔던 물은 나오면 색깔이 이렇게 시커멓습니다. 오염수죠. 들어갔던 물에서 대부분을 걸러내고 세슘이나 스티론튬이나 이런 거 다 걸러내고 어느 정도 깨끗하게 만들어서 냉각수로 다시 집어넣습니다. 이런 과정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바깥으로 나올 건 없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건물이 그때 사고의 여파와 지진의 여파 때문에 금이 간 데가 조금 있어요. 있으니까 바깥에 있던 지하수들이 안으로 들어갑니다. 예전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사고 초기에요. 사고 초기에는 지하수 수위는 낮은데 안에 물 수위가 높다 보니 안에 있던 물이 바깥으로 나가서 지하수와 함께 바다로 들어가는 그런 일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엔 어떻게 하고 있냐면 인위적으로 지하수 수위를 이 안에 물보다 좀 높게 유지를 합니다. 그러면 마치 음악 병동처럼 코로나 때 아마 경험해 보셨겠죠? 음악 병동처럼 안쪽에 압력이 더 낮죠. 바깥에 물이 더 높으니까 밖에서 안으로 물은 들어갈지언정 안에서 밖으로는 물이 안 나오는 거죠. 이렇게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 좋은데 이렇게 하다 보니 물이 자꾸 추가가 되죠. 추가가 되니까 계속 순환만 하면 좋겠는데 물이 추가되는 양이 있어서 그 추가되는 양은 빼줍니다. 그 추가되는 양을 빼서 알프스라고 하는 거대한 정수기를 거쳐서 처리를 합니다. 그러면 알프스 처리수가 되는데요. 그런데 저 처리수라는 이름을 붙이기 위해서는 조건이 필요합니다. 방류 기준의 농도가 적합해야 처리수라고 이름 붙이고요. 만약 여기에서 정수기를 거쳤는데 측정해보니 불합격 나오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다시 거칩니다. 정수기 다시 거칩니다. 그러고 나서 또 측정합니다. 그래도 불합격? 그럼 다시 거칩니다. 그래서 합격할 때까지 돌아가는데 예전에는 초기에는 사용할 때는 성능이 조금 좋지 않아서 한 2번 정도 해야지 합격했었는데 요즘은 한 번 하면 거의 합격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합격한 것을 우리가 처리수라고 하고 발생한 이 원수를 오염수라고 합니다. 그럼 방류 대상이 되는 건 뭐냐? 이 오염수가 아니고 이 처리수가 방류 대상이 되는 거고요. 이 방류하는 이 처리수는 모든 다른 핵종들은 기준을 다 만족했습니다. 그런데 삼중수소는 딱 한 가지는 만족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삼중수소는 물을 이루고 있는 거기 때문에
물에서 물을 걸러내지는 못합니다. 물 분자 중에 수소가 있는데 그 수소 중에 하나가 삼중수소이기 때문에 물에서 물을 분리할 수가 없어요. 삼중수소가 있는 물 분자하고 삼중수소가 없는 물 분자하고는 화학적으로는 똑같아요. 똑같기 때문에 분리를 못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나중에 방류할 때 희석해서 방류를 하게 됩니다. 희석하게 되면은 기준치보다 한참 아래로 내려갈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희석 방류를 하게 되는데 현 단계로서는 아직은 저장을 해놓고 있는 단계고요. 저장하고 있는 것 중에 처리수가 30%, 아직 처리를 해야 되는 물이 70%가 되겠습니다. 방류 대상이 되는 것은 처리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면 이건가요? 이 다음 두 개가 넘어간 것 같은데요. 예. 우리나라에서 영향을 전혀 기대할 수 없다라는 것은 우리가 방류를 하고 나면 우리가 영향이 얼마 정도일까를 예상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미 거대한 실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미 뭐냐면 2011년에 사고가 났을 때 2011년 3월에 사고가 나고 나서 2011년 12년 이때를 쭉 거치면서 그냥 바다로 흘러 들어간 방사성 물질의 양이 지금 방류 대상이 되는 그 양보다 1000배 이상 많았어요. 1000배도 아니고요. 그보다 훨씬 많습니다. 1000배 이상 많았습니다. 2011년에 이미 엄청난 양을 쏟아 부었습니다. 일부러 쏟아 부은 건 아니고 사고 때 그냥 저절로 나와버린 거죠. 그럼 그 다음에 우리나라 어떻게 되느냐? 해류를 타고 돌아서 오면은 한 5년 정도가 걸린다라고 평가가 되는데요. 그럼 5년 뒤면은 2011년 뒤에 5년 뒤면 2016년쯤 되겠죠. 그리고 여기 있는 거는 뭐냐? 우리나라 바다에 바닷물을 떠서 방사성 물질의 농도를 측정한 결과입니다. 1995년부터 데이터가 있습니다. 1995년부터 삼중수소, 그리고 이 빨간 거는 세슘입니다. 세슘, 그 다음에 스트론튬, 그 다음에 플루토늄, 뭐 이런 방사성 물질들의 농도를 쭉 지속적으로 측정해 오고 있는데 2011년 이후에 어떤 변화가 보이십니까? 네, 없습니다. 1000배 이상 많은 게 나왔을 때 그 이후에 지금까지 변화가 없다면 1000분의 1밖에 안 되는 걸 그것도 30년에 걸쳐서 나눠서 방류를 한다 그러면 우리나라 바다에 영향이 있겠는가? 없습니다. 여기까지만 들으시면 다 들으신 거예요. 그냥 그걸로 끝난 겁니다. 아니 이런 거대한 바다를 두고 막대한 양의 방사성 물질을 집어넣는 실험이 이미 일어나 버렸어요. 의도치 않게 일어나 버렸습니다. 그 이후에 영향이 없다. 고로 방류하더라도 우리 바다는 전혀 영향을 기대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 결론이 되겠고요. 게다가 일본에서 후쿠시마에서 희석해서 방류를 하잖아요. 방류할 때 세슘이며 스트론튬이며 이런 것들의 농도가 있습니다. 방류할 때는 희석해서 방류하니까요. 그럼 희석하면 그 농도가 어떻게 되느냐? 우리나라 바다하고 비슷한 레벨에 들어가 있어요. 이미 방류 지점의 세슘이니 스트론튬이니 농도가 우리나라 바닷물에 현재 들어있는 세슘이나 스트론튬의 농도하고 비슷한 수준이에요. 그러니 그 영향을 기대할 수가 있겠느냐? 없습니다. 다음요. 요거는 조금 보시기에는 좀 불편하실 텐데 요 지도만 좀 봐주시면 되는데요. 여기가 그 후쿠시마 제1원전입니다. 여기가 후쿠시마 제1원전이 있는 데인데요. 여기에서 사고가 났고 이게 후쿠시마 앞바다입니다. 앞바다고 요 정도 가면 한 100km 정도 됩니다. 한 100km 정도 되는, 여기를 센다이만이라고 부르는 센다이만이 있고요. 100km 정도 되는 요 바다인데 이때 세슘 농도를 사고 직후부터
사고가 나던 날은 정신이 없으니까 아무 측정도 못했고, 그로부터 한 달 정도 지나고 정신 조금 차리고 나서 야 이거 바닷물 측정해봐야겠다 해서 측정들을 쭉 했습니다. 했는데 그 농도가 처음에 엄청 높죠. 지역에 따라서 다르죠. 엄청 높다가 쭉 다 떨어집니다. 떨어지는데 그럼 2011년도 사고가 나던 그 무렵에 이 앞바다의 방사성 세슘의 농도는 얼마였느냐? 제일 많이 올라갔던 게 한 1억까지도 올라갔습니다. 뭐 단위는 따로 있습니다만 이건 뭐 신경 쓰실 필요 없고요. 1억 정도까지 올라갔고요. 여기 센다이만이라고 하는 데 있죠. 센다이만. 센다이만이라고 하는 데도 보면은 여기 보시면 이제 검은 여기 녹색으로 표시되어 있을 텐데요. 1000 정도까지도 올라갔습니다. 센다이만이 1000 정도까지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후쿠시마부터 한 100km 떨어진 이 지역, 이 앞바다 전체가 세슘 농도로 한 1000 정도까지 올라갔다. 이렇게 측정이 됐습니다. 자, 그런데 현재 방류 대상이 되는 탱크, 희석하기 전에요. 희석하기 전에 방류 대상이 된, 아까 처리수로가 말씀드렸죠. 방류해도 되는 합격한 그 탱크에 있는 세슘 농도가 이 센다이만의 사고 직후에 이 센다이만의 농도보다 낮아요. 사람들이 바다가 얼마나 큰지 아마 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부터 100km 떨어진 이 광범위한 지역에 바닷물이 어디껏 뜨거나 그냥 방류 대상이 되는 탱크 같은 물이 나왔단 말이에요. 2011년도에. 다음요. 그럼 방류 대상이 되는 물이 얼마만큼이냐? 130만 톤입니다. 지금 있는 게요. 근데 앞으로 시간이 가면 좀 더 늘겠죠. 뭐 200만 톤이 될 수도 있고 300만 톤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100만 톤이면 얼마만한 양이냐? 100m, 100m, 깊이 100m. 그러면 100만 톤입니다. 100m, 100m, 깊이 100m에 그 안에 들어있는 물이면은 100만 톤이에요. 이게 후쿠시마 원전 바로 앞입니다. 이게 후쿠시마 원전의 그 처리수하고 오염수가 담겨있는 탱크들이에요. 1000개가 좀 넘습니다. 각각 1000톤 조금 1000톤 정도 되고 개수가 1000개가 좀 넘어요. 그럼 이 100만 톤을 바다에다 부어 놓는다고 했을 때 사이즈가 얼마냐? 100m, 100m, 100m예요. 그럼 앞에 지도에서 제가 보여드렸죠. 여기서부터 100km 떨어진 저 북쪽 바다, 거기 바닷물을 떠봤더니 이 탱크에 있는 물 농도가 나와요. 적어도 2011년에. 그런데 그 이후에 지금까지 영향이 없죠. 그럼 없는 겁니다. 100만 톤 부어봤자 표시도 안 납니다. 저 큰 바다에 100만 톤, 그 서울대 서균열 교수 같은 경우에는 뭐 희석해서 방류하는 게 공학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런 이제 이상한 소리까지, 진짜 뭐 말하자면 진짜 코딱지만한 양의 물이 되고, 농도 또한 2011년에 이 앞바다 전체 농도, 이 앞바다 물을 그때 측정했을 때는 1억이 나왔습니다. 1억. 그럼 이 탱크에는요 수백입니다. 비교가 안 돼요. 그러니 2011년 이후에 지금까지 아무 일 없었으면 방류를 어떻게 방류를 하건 간에 저걸 희석이고 뭐고 그냥 여과고 뭐고 간에 그냥 쓸어버린다고 하더라도 영향이 없는 거예요. 그런 수준이기 때문에 그 영향에 대해서는 더 이상 논의하지 않는 것이 상식적입니다. 다음이요. 그래도 일부 삼중수소 같은 거는 막 축적이 되고 막 이러면서 막 위험할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막 합니다. 삼중수소 특별히 위험하다. 근데 삼중수소는 더 영향이 없어요. 왜냐하면 양이 너무 작고 농도가 너무 낮습니다. 양이 얼마나 작으냐? 후쿠시마에 저장된 그 130만 톤의 물 속에 들어있는 총 삼중수소의 질량이 2.2g입니다. 2.2g이요. 물로 환산하면은 5cc 정도 됩니다. 삼중수소가 들어있는 물을 모으면 15cc 정도 됩니다. 한 요 정도 될까요? 예. 이걸 태평양에 푸는 겁니다. 이걸 태평양에 푸는 거예요.
동해 바다에 삼중수소는 늘상 우리 곁에 있습니다. 지금 마시고 계신 이 물 속에도 삼중수소는 지금 들어 있습니다. 자연적으로 들어 있어요. 들어 있는 그 양이 얼마 정도냐? 저 하늘에서 삼중수소가 만들어져요.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우주에서 방사선이 엄청난 게 날라옵니다. 그게 질소 같은 원자를 핵을 때려요. 그러면 질소가 깨지죠. 깨진 조각이 삼중수소입니다. 그럼 그게 비로 내려요. 동해 바다에 1년에 5g 내외가 내립니다. 후쿠시마에는 총 2.2g이 있고 30년에 나눠서 방류합니다. 그러니 이것만 비교해봐도 우리나라 바다에 1년에 5g씩 삼중수소가 막 들어오고 있는데 저 2.2g 되는 걸 그것도 태평양 쪽으로 그것도 30년에 나눠서 방류를 하면 뭔 영향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다음요. 게다가 농도를 보면 더 웃깁니다. 방류할 때 농도가 1리터에 1500베크렐이 기준입니다. 그거보다 훨씬 낮아요. 1리터에 1500베크렐을 맞춰서 희석해서 방류를 합니다. 그럼 방류를 하면 나갈 때는 1500이었지만 바다에 풀린 다음에는 1500을 유지할 수 없죠. 그냥 다 흩어지죠. 그래서 희석이 돼서 수 킬로미터, 한 2에서 3킬로미터만 가게 되면 1리터에 1베크렐로 떨어집니다. 나올 때는 1500이었지만 2, 3km 흘러가고 나니까 섞여가지고 1이 되는 거예요. 그럼 1리터에 1베크렐이라는 농도는 무슨 농도냐? 지금 낙동강물을 오늘 떠가지고 측정하면 1리터에 1베크렐이 나옵니다. 비에 내리는 빗물에 1리터에 1베크렐이 들어있어요. 낙동강물 1리터에 1베크렐이 들어있습니다. 후쿠시마에서 방류하고 수 킬로미터 가면 1리터에 1베크렐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엔요. 그보다 떨어져요. 뭔 얘기냐? 낙동강물 농도보다 떨어져요. 그러면 이게 돌고 돌아올 텐데 이게 바로 온들 영향이 있겠는가? 없어요. 여기 있는 걸 바로 먹은들 영향이 있겠느냐? 없습니다. 그러니까 강물이 1리터에 1베크렐이다. 그리고 바다는 1리터에 0.1베크렐쯤 돼요. 바다는 좀 낮아요. 좀 더. 그럼 낙동강 물이 바다로 흘러 들어가는 요 근래 비가 많이 왔죠. 그러면 1리터에 1베크렐짜리 물이 바다로 들어가는 겁니다. 바로. 여기나 가야지 1리터 1베크렐짜리가 나오는데 이미 낙동강에서 1리터 1베크렐짜리가 풀려요. 그러면 위험한가요? 바다 장어는 1kg에 0.1베크렐 정도의 삼중수소가 들어있습니다. 민물 장어는 1kg에 1베크렐 정도의 삼중수소가 들어있습니다. 민물 장어는 위험한가요? 민물 장어가 10배 높아요. 삼중수소 농도가. 그러면 민물 장어는 위험한가요? 기장에 해수 담수화 시설이 있었죠. 거기에서 해수 담수를 하시면 1리터에 0.1베크렐 내외의 삼중수소가 들어있습니다. 낙동강 물을 정수해서 드시죠. 그러면 1리터에 1베크렐 정도의 삼중수소가 들어있습니다. 낙동강 물을 정수해서 드시는 게 기장 해수 담수보다 한 10배 위험합니다. 근데 위험하다고 닫았죠. 말이 안 되는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1리터 1베크렐 이것만 기억을 좀 해주십시오. 그리고 후쿠시마 바다에서 2, 3km만 떨어지면은 1리터 1베크렐로 떨어진다. 그것만 기억하시면 그 다음에는 뭐 민물보다 더 낮은 농도가 되는데 그 삼중수소가 있어 본들. 그리고 물로 나온 삼중수소는요 인체건 어류건 축적이 안 됩니다. 이건 엄연한 과학적 사실이에요. 일부 세슘이라든지 스트론튬 같은 경우에는 나오면 어류나 이런 데의 농도가 물보다 높아요. 그렇지만 삼중수소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삼중수소는 뭐 이것만 보시면 그냥 그거 뭐 민물보다 못한 거 오건 말건 우리는 상관 안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맞습니다. 다음요. 그런데 아니, 내가 마시는 이 물에 삼중수소가 있다는 게 나는 못 믿겠다. 그런 분들이 많은데요. 요건 실제 서울 시민들의 소변을 조사한 겁니다. 소변 1리터에 1에서 2베크렐이 들어있어요. 소변 1리터에
1에서 200크렐의 삼중수소가 들어있어요. 왜 그럴까요? 먹었으니까 그렇죠. 뭘로요? 농축수산물로, 물로 내가 먹은 거 거기에 삼중수소가 1리터 100크렐 정도 다 들어있으니까 소변에 나온 겁니다. 그런데 후쿠시마 방류하면요 수킬로미터 지나면 이미 그 수준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요 생각 안 하면 됩니다. 다음요. 그렇더라도 그럼 영향이 없죠. 없는데 과학자들은 참 이거 좀 운명이 기구합니다. 없다란 이야기 굉장히 하기 두려워요. 왜냐? 0.000000000000 몇 톤 내려가면 뭔가 있으니까. 그럼 그거 없는 게 맞냐? 맞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생활할 때는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맞아요. 그러나 과학적으로 엄밀히 따진다 그러면은 얼마다라고 계산은 해줄 수 있어요. 그럼 계산한 걸 한번 봅시다. 없다는 건데요. 없다는 걸 어떻게 결국 없다는 걸 표현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어느 정도 되냐 하면 제가 이제 뒤에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다음요. 자, 여기가 아까 그 보여드렸던 후쿠시마 원전 사이트예요. 이 구글 지도상에 요 한 10km 되는 거리가 요만하게 나왔으니까 후쿠시마 원전은 한 1, 2km 정도 되는 부지거든요. 뭐 좀 작죠. 여기에서 방류를 하고 그리고 10km, 10km 그 앞바다 거기에 있는 물고기만 나는 잡아먹는다. 1년 내내. 내가 먹는 물고기는 다 저기다. 그리고 나는 해수욕을 가는데 저기만 간다. 내 직업은 어부다. 그리고 이 바다 위에다 배 띄워놓고 1년에 수천 시간을 물고기를 잡는다. 그러면 그 사람은 그 사람 한 사람 아마 최고로 많이 피폭받을 사람이겠죠. 그 사람 한 사람을 딱 대표로 세워놓고 계산합니다. 여기 물고기만 자기 손으로 자기가 잡아서 수영도 하고 해수욕도 하고 물고기 잡고 그걸 먹고 하는 한 사람 있으면 그 사람이 1년에 얼마를 피폭을 받느냐 그냥 거기 두시면 되겠습니다. 1년에 1 마이크로시버트보다 훨씬 적습니다. 대략 한 1000분의 8 마이크로시버트 정도 되고요. 물고기를 무지하게 많이 먹는 사람 같은 경우에도 한 100분의 3 마이크로시버트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마이크로시버트는 그것도 뭐 피폭이니까 무시하면 안 되는 거 아니냐.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다음요. 일단 기억해 주십시오. 1 마이크로시버트가 안 된다. 그래서 어른일 경우에는 1000분의 8 마이크로시버트, 뭐 아이일 경우에는 1000분의 9 마이크로시버트. 해산물을 무지하게 많이 먹는 거의 전국에서 1, 2등 할 정도로 많이 먹는 사람이면 0.03 마이크로시버트 정도가 될 거다. 이거는 후쿠시마 앞바다 10km 이내의 것만 잡아먹는 경우고요. 다음요. 어떤 논문에서는 좀 더 무지막지한 가정을 했습니다.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을 가정했어요. 뭐냐? 지금 저장되어 있는 거 그대로 쏟아버린다. 알프스고 자시고 간에 아무것도 안 한다. 그냥 나오는 오염수 그냥 그대로 부어버린다. 그리고 30년 나눠서 안 한다. 1년에 끝내버린다. 그 다음에요. 그 주변에 10km, 10km는 그물을 쳐가지고 안에 있는 물고기는 밖으로 절대 못 나가게 가둬놓는다. 그리고 거기 있는 생선만 1년 내내 먹는다. 그러면 얼마냐? 18 마이크로시버트다. 라고 논문을 쓰고 결론은 그러니 무시해라. 라는 게 결론인데요. 다음요. 우리나라 원자력 학회에서도 걱정에 대해서 평가를 해봤습니다. 우리나라로 와가지고 우리나라 물고기를 잡아먹는 거는 그 영향이 너무 없어서 계산을 할 수가 없고요. 태평양에 나가서 우리나라로 오기 전에 태평양 돌고 있을 때 해류가 거기 있는 물고기를 잡아다가 먹는다 라고 할 때 얼마냐 계산해봤더니 이건 마이크로시버트도 아니고 1000분의 3.5 나노시버트. 마이크로보다 1000분의 1이죠 1000분의 3.5 나노시버트가 됩니다. 다음요. 그럼 1 마이크로시버트라는 거 여러분들이 아셔야 이 가늠이 될 거 아닙니까? 후쿠시마에서 물고기 잡아먹는 건 1 마이크로시버트의 1000분의 얼마 수준. 우리나라에서 물고기 잡아먹는 거는 1 나노시버트의 1000분의 얼마 수준 되는데 1 마이크로시버트는 얼마냐 하면 제 몸에는 대략 한 7000개 정도의 방사선이 초당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7100크렐이라고 합니다. 제 몸에서
1초에 7,000개의 방사선이 나와요. 이렇게 앉아 계시면 서로 자기 몸에서 나오는 방사선 가지고 옆에 분을 피폭시키고 이제 그러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만약 침대를 같이 쓰시는 분이 계시다면 서로 주고받는 게 1년 동안 20 마이크로시버트쯤 됩니다. 그게 20 마이크로시버트쯤 돼요. 왜냐? 내 몸 속에 방사선 물질들이 이렇게 있기 때문입니다. 어디서 왔겠습니까? 이건 족보 따라온 게 아니고요. 네, 내가 먹는 음식이 특별히 오염돼서가 아니고 그냥 자연 상태의 걸 드시면 이렇게 돼요. 그리고 그걸로 피폭받는 게 1년에 500 마이크로시버트를 피폭받고 있어요. 0.5밀리시버트니까 500 마이크로. 간단히 하루에 1 마이크로시버트입니다. 하루에 1 마이크로시버트를 내가 청정한 음식으로부터 피폭을 받고 있고, 후쿠시마 10km 앞바다에 있는 것만 줄곧 먹었다고 할 때 1 마이크로시버트의 100분의 1에도 미달하는 정도 수준이다. 하루 섭취량의 100분의 1이 안 된다. 그게 1년에 추가되는 거예요. 그럼 1년에 뭐 밥 몇 숟가락 정도 해당되겠죠. 그거 더 드시면 더 추가되는 양이 되는 거고요. 다음요. 음식에 방사선이 있다는 것은 눈으로 보여드리면 이렇게 돼요. 여기 바나나 보이죠? 이게 뭐냐면 엑스레이 필름 같은 그런 감광하는 필름입니다. 거기에다 바나나를 놓으면 이렇게 나와요. 왜요? 방사선이 다 지나가서. 바나나를 이렇게 잘라 놓으면 이렇게 됩니다. 요 위에는 돼지 간이고요. 요건 생강입니다. 우리가 먹는 모든 거에 방사선 물질들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내가 하루에 1 마이크로시버트를 피폭을 받는데 후쿠시마 앞바다 생선만 먹어서 받는 피폭의 양이 하루 먹는 양의 100분의 1 수준이다. 다음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1 나노시버트도 안 되는데 그게 얼마냐? 요 집에 사시다가 저 위에 집으로 이사를 가시면 한 10m 정도 높은 데로 이사 가시는 거죠. 그럼 10m 정도 높은 데로 이사 가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내 머리 위로 있는 공기층이 얇아져요. 그쵸? 내 머리 위로 공기층이 얇아지죠. 저 우주까지 나가는데. 그럼 우주에서 날아오는 방사선이 쉽게 저를 때립니다. 공기가 덜 막아주니까. 그게 누적되는 게 얼마냐? 1년에 1 마이크로시버트예요. 10m 올라가시면. 그러면 후쿠시마 앞바다에 있는 생선만 먹어서 내가 피폭 받을게. 근데 제가 먹을 것도 아니죠. 우리나라 국민들도 그 앞바다 생선 먹지도 않죠. 근데 여하간 그 앞바다 생선만 먹었다라고 하면 100분의 1 마이크로시버트니까 10m의 100분의 1이면 얼마입니까? 10cm 맞나요? 10cm 정도 높은, 여기 사시다 10cm 높은 데로 이사 가시면은 그 정도 추가돼요. 무시하시면 되는 거죠. 없다라고 하면 되는 거죠. 여기서 10m 높이 이사 가서 나 좀 걱정된다. 암 걸릴까봐. 이러시지 않죠. 무시하시는 겁니다. 1 마이크로시버트라는 건 그냥 무시하면 되는 거고요. 1 나노시버트는 1cm입니다. 더 무시하셔야 될 거예요. 우리나라 원양어업으로 해서 물고기를 잡아온다. 그러면은 1 나노시버트의 1000분의 3 정도 됩니다. 1 나노시버트가 1cm면은 1000분의 3이면 얼마인가요? 그거 뭐 표시도 못 하겠습니다. 키가 크지 않으신 분들이 이제 좋아하시면 돼요. 머리 위로 공기층이 저같이 두꺼우면 저 같은 사람들은 안전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받을 수 있는 영향이라는 게 나노시버트에서 한참 모자라거든요. 그런데 또 어떤 식으로 표현할 수도 있냐 하면 후쿠시마 앞바다의 생선만 1년 내내 먹는다 라고 했을 때 약 1만 년만 드시면 엑스레이 한번 찍는 것과 같습니다. 딱 1만 2천 몇 년 걸리는데요. 1만 년만 드시면 몇 년 사십니까? 자,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태평양에 나가서 원양어업으로 잡아다가 먹는다 라고 하더라도 그 피폭받는 양을 1000분의 3 나노시버트쯤 되는데 그걸 환산해 드리면
적어도 2천만 년 정도는 드셔야 엑스레이 한 번 찍으시는 겁니다. 그러면 무시하시는 게 맞죠. 그리고 또 다른 걸로 또 비교를 해드리면 지금도 이 땅에서 나오고 있는 방사선을 우리가 피폭받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받을 수 있는 영향이 얼마냐? 땅에서 나오는 방사선을 딱 1초 쬐는 거, 그 정도 수준입니다. 거기에 더 미달해요. 그것도 안 돼요. 그러니까 후쿠시마에서 방류를 하고 우리나라에서 태평양에 나가서 물고기를 잡아서 먹어. 그러면은 1년 동안 내가 그 물고기만 먹어서 피폭받는 양이 1초 동안 땅에서 나오는 방사선 쬐는 것보다 작아요. 그러면 이게 피폭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라고 표현한 게 맞아요. 그런데 과학자들은 어떻게 하느냐? 이게 뭐 굳이 1000분의 3.5 나노시버트쯤 됩니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받아들여요? 아, 있구나 라고 받아들이게 되죠. 그러니까 있다 없다를 사용하는 언어가 좀 다릅니다. 엄밀성을 추구하다 보니 진짜 0이 아니면 0이 아니라고 하거든요. 이 정도면은 사시는 데는 0이라고 생각하고 넘어가는 게 맞아요. 다음요. 일전에 우리나라에서 후쿠시마 시찰단이 갔다 왔죠. 그럼 나리타 공항으로 아마 가셨을 텐데요. 인천에서 나리타 공항 혹은 뭐 김포에서 나리타 뭐 갔습니다. 그럼 그 비행기 타는 동안 왕복으로 받는 피폭량이 7.4 마이크로시버트입니다. 후쿠시마 방류가 위험한지 안 한지 보러 가는데 7.4 마이크로시버트. 후쿠시마 방류한 뒤에 그 앞에 있는 생선만 잡아 먹어서 나오는 게 1000분의 8 마이크로시버트. 0.008 마이크로시버트. 비교가 안 되죠. 비행기 타는 게 훨씬 위험합니다. 그렇지만 저게 위험한 건가요? 일본 비행기 잠깐 갔다 오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저 정도 마이크로시버트 단위는 그냥 무시하시면 됩니다. 거기서 10 마이크로시버트가 안 된다 그러면 그냥 무시하시면 돼요. 엑스레이 한 번 정도 됩니다 그러면 꽤 되네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정도입니다. 다음요. 그리고 앞에는 후쿠시마 앞바다에는 이런 우럭들이 아직 잡힙니다. 어떤 거냐면 어디서 나온 우럭이냐면 후쿠시마 원전에 보면은 방파제가 있어요. 항구를 만들어 놨습니다. 뭘 싣고 내려야 돼서 발전소에서 전용으로 쓰는 항구예요. 거기에 입구를 그물로 2중 3중 막아놨습니다. 지금 왜요? 안에 있던 물고기가 밖으로 못 나가게, 밖에 있던 물고기 안으로 못 들어오게 그물로 막아놓고 안에 있는 물고기들을 주기적으로 잡아요. 잡아가지고 오염 상태가 어떻게 변화되고 있나 봅니다. 그렇게 봤더니 최근에 잡은 놈이 우럭인데 300g 정도 되는 우럭이에요. 얘는 뭐 방파대에 붙어 사는 애죠. 얘가 1kg에 18,100크렐의 세슘이 나와요. 그럼 기준치가 100이니까 기준치를 무려 180배 초과한 겁니다. 식용으로 따지자면요. 식용 기준은 100인데 사고 전엔 1000이었는데 그걸 100으로 낮췄는데 야간 기준치 180배. 이게 잡힙니다. 그런데 이거는 원전 내항에 가둬진 상태에서 채취된 거기 때문에 우리 먹기 위해 잡은 게 아닙니다. 그러니 저걸 먹으면 어떻게 되냐 이런 질문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이게 잡히고 뭐 이러니까 방류를 하면 위험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 합니다. 방류를 해도 이 농도가 바뀔 이유가 없어요. 이건 왜 그렇냐? 왜 18,000이 왜 나왔냐 하면 2011년 사고 때 나온 것들이 아직 그 앞바다의 뻘이나 이런 데에는 세슘이 더 많아요. 물의 농도보다 뻘의 농도가 높아요. 세슘은 대략 한 400배 정도 높습니다. 뻘에는 400배 정도 높은데 뭐 그런데 살고 있는 놈이기 때문에 게다가 후쿠시마 바로 앞이잖아요. 바로 앞이기 때문에 이런 놈이 잡힙니다. 자, 그런데 이거 먹으면 안 됩니다. 그럼 먹으면 어떻게 되냐? 굳이 비교하자면 이게 우리나라 국내 자연산이요. 자연산 전복이고요. 내장이 뭐 전복마다 좀 다르죠. 어떤 놈은 큰 놈도 있고 작은 놈도 있고 한데 내장 비중을 뭐 대략 한 25%다라고 가정을 하면
전복 1kg을 먹으면 이 폴로늄 210이라는 방사성 물질 때문에 요 정도 피폭을 받습니다. 저 세슘 우럭을 1kg를 드시면 저 정도 피폭을 받으십니다. 비슷한 수준이에요. 그리고 기준을 얼마나 낮게 만들어놨는지를 아시겠죠? 얼마나 엄격하게 하고 있는지를 아시겠죠? 그러니 이거라 그래도 먹어서 문제가 될 건 없다. 그렇지만 먹는 건 아니다. 그 먹으면 어떤 영향이냐? 영향은 기대할 수 없다. 전복 먹어서 방사선 피폭돼서 내가 문제가 되느냐? 그렇지 않죠. 그러면 둘 다 영향이 없는 거다. 그리고 이거는 우리한테는 아주 좋은 증거는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아직 안 하고 있죠. 안 하고 있는데 일본이 부당하다 그래서 WTO에다 우리 제소했잖아요. 제소해서 1심에서 우리가 졌습니다. 졌던 이유가 뭐냐? 위험하다라고 우리가 주장하다 졌어요. 후쿠시마 수산물을 우리 국민이 섭취할 경우에 위험할 수 있다 라고 주장했는데 졌습니다. 그러고 나서 2심에 가서 우리가 뒤집었는데 뒤집을 때 우리 전략은 뭐였냐? 전략을 바꿨습니다. 위험하다 안 하다라는 이야기는 싹 닫았습니다. 그리고 딱 한 가지만 이야기했습니다. 후쿠시마 앞바다는 사고가 있었던 바다다. 그리고 거기에 세슘이니 스트론튬이 이런 농도를 봐라. 우리 바다와는 다르다. 후쿠시마는 사고가 있었던 바다고 그 영향이 아직 남아있다. 우리 바다는 사고가 없었던 바다고 그 영향은 우리 바다에 미친 적이 없다. 그러니 우리 바다에서 잡히는 물고기를 검역하는 거하고 너네 바다에서 잡히는 물고기를 검역하는 거하고 기준은 달라야 하지 않겠냐. 말이 맞냐. 그러니까 WTO가 한국말이 맞다. 그래서 우리가 이긴 겁니다. 요거는 이 세슘 우럭이 위험하다 그러면 우리 또 집니다. 위험하다 안 하다 이야기 말아야 돼요. 말고 뭘 하냐면 봐라. 세슘 18,100베크렐짜리 우리 바다에서는 안 잡힌다. 너네 바다에서는 아직 잡히고 있지 않냐. 그러니 너네 바다와 우리 바다는 다르지 않냐. 그러면 우리는 일본 수산물을 수입해줄 의무는 없어요. 우리가 해줄 수는 있죠. 유럽은 이미 하죠. 하기로 했죠. 유럽연합은 하기로 했습니다. 이미. 뭐 우리도 안전을 생각하면은 수입하는 거 문제 없습니다. 문제 없지만 검역 차원에서 다른 검역 기준을 가지고 사실상 이제 수입을 금지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조치예요. 그럼 저런 게 잡힌다는 건 우리한테는 좀 더 유리한 증거는 될 수가 있겠죠. 뭐 그런 차원에서 참고로 보여드렸습니다. 다음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그 괴담들이 있는데 시간 관계상 제가 이걸 다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뭐 삼중수소 축적된다, 유기결합 삼중수소 위험하다, 무거워서 가라앉는다, 뭐 소금 미리 사둬라, 400배 희석하는 게 공학적으로 불가능하다, 방류 말고 증발시켜 날라보내라, 뭐 고체화를 시켜라, 농업용수로 써라, 공업용수로 써라, IAEA가 돈 먹어서 그렇다, 뭐 그렇게 안전하면 먹어봐라, 뭐 이런 이야기들을 쭉 하는데요. 뭐 요 제일 끝에 거 빼고는 다 괴담이고요. 이 마지막 거는 하나만한 이야기가 이제 되는 거죠. 다음요. 네, 마지막이 되겠는데요. 그렇게 안전하면 네가 한번 먹어봐라까지 딱 갑니다. 이 정도 이야기를 하면 저는 이제 극친일파가 이미 돼버린 거고 그렇게 안전하면 먹어봐라까지 가요. 그런데 그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은 좀 바보 같은 이야기입니다. 네가 먹어봐라. 그래서 제가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먹겠다 그러고 먹었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먹었으니까 그럼 그 사람이 믿을까요? 근데 그걸 의지하는 거잖아요. 저 사람이 먹을 수 있다 그러면은 저 사람 말이 맞을 거고 안 먹겠다 그러면 봐. 위험한데 안 위험하다고 거짓말하면서 봐. 먹으라니까 못 먹지. 뭐 이런 식의 그 생각을 가지고 저한테 아마 그 이야기를 하겠죠. 근데 그 이야기가 딱 요 이야기입니다. 모자 관계가 의심이 돼요. 제가 볼 때. 그런데 당사자들은 그거 아니래요. 그럴 때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1번 아들을 불러다가 너네 엄마 아니라고 그랬지. 자, 큰 소리로 아줌마라고 불러봐. 자, 그럼 내가 너 믿어줄게. 아줌마라고 부를 수 있는지 없는지를 내가 보고 모자 관계가 아닌지를 한번 내가 테스트를 해봐야겠다. 뭐 이런 수준인 거잖아요.
그럼 두 번째 뭡니까? 시끄럽고 DNA 검사하자. 그럼 DNA 검사해서 나와요. 그럼 모자 관계가 친모 친자 관계가 99.999% 나와요. 그럼 끝난 거죠. 지금 어디까지 가 있냐? 이 해서 99.999% 나왔어요. 후쿠시마 방류에도 문제가 이리 봐도 저리 봐도 없지 않습니까?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믿을 수 없다. 마지막입니다. 이제 궁극의 반응은 믿을 수 99.9% 그거 검사 결과 난 못 믿겠다. 뭐 이렇게까지 이제 가는 거죠. 사실 방사능은 측정 가능하고요. 그래서 아까 평가해드린 대로 후쿠시마 앞바다 물고기만 먹었을 때 얼마, 우리나라에서 먹는다면 얼마, 이런 수치까지도 다 나올 수 있죠. 그런데 괴담을 만드는 쪽에서는 뭘 안 하냐면 수치를 이야기 안 합니다. 얼마만큼의 피폭이 일어날 수 있으니 위험하다 이야기 안 해요. 왜? 얼마만큼의 피폭이 일어날 수 있다 그러면 위험하지 않다는 이야기가 돼버리니까 절대 안 합니다. 근데 피폭 양을 보셨을 때 전혀 고려할 만한 양이 아니었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후쿠시마에서 방류를 하더라도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은 1도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수산물에 미치는 영향은 완전히 없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수산물 소비라든지 요식업이라든지 이런 데에 가는 피해는 오롯이 그 위험성 때문이 아니고 위험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험하다라고 괴담을 만든 쪽에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